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향성을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환율부터 외국인 수급, 개인 자금과 코스닥의 빠른 순환매까지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시장을 흔드는 수급의 핵심 변수는 어떤 건지, 또 증시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환율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약 10개월 만에 1,41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1,3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지금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고환율 상황이 유지가 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했었는데 네. 잘 안 떨어지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떨어져서 지금 1,400원을 이제 하회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 지금 달라진 거라고 하면은 우선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제 엔화 강세 공조를 하고 있죠. 네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됐던 트리거는 그 하이닉스 ADR 발행하면서 ADR 네. 발행 자금이 이제 유입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급에 약간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내 증시도 보시면은 7월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외국인들이 팔면서 이탈을 했었던 이유는 반도체만 6월 달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이머징 마켓 내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헤어컷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금이 빠져나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또 미국 쪽의 하이퍼스케일러들 또는 스페이스X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7월 달 특히 중순 넘어서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탈 자금은 별로 안 나와요. 외국인들도 매매를 하는 걸 보면은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그렇게 또 큰 매도가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또 한 가지 그 많은 매도 자금들이 과거처럼 쉽게 이탈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화 강세 기조, 이걸 원화 강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1,418원이면 강세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1,560원, 70원까지 갔었던 환율을 네. 그렇게까지 이제 강세로 전환시켰던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수급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그 외환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각 기업들 외환 자금의 어떤 관리 여부나 이런 걸 좀 말하자면 점검 이제 또 조금 돌려서 말하면은 좀 압박 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좀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됐던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펀더멘탈 이슈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만 강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본 엔화의 동향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그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이 되는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만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계속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 결국 가가지고는 1,300원대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시점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앞서 또 언급을 해주셨던 최근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외국인 수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가 그래도 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 채권 시장 수급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물량에 비해 가지고 순 매도한 금액 자체는 네. 그게 크진 않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다른 섹터로 좀 넘어서 사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패턴을 보면 최근에 레버리지 ETF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ETF의 주 매수원이 누구였냐면 개인 투자자였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7월 말일 날 규제안에 의해 가지고 좀 매매가 좀 제한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를 하면서 레버리지 ETF를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게 된다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눌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좀 눈치가 빠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던 섹터들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급 분산이 좀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그 지수가 600대 초반에서 800대 초중반까지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여타 섹터를 보시더라도 평균적으로 바닥 대비해가지고 적게 오른 게 20%, 많게는 30%까지는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런 흐름 자체가 연출되는 거는 시장의 어떤 건정성을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네네. 지금 보시면은 레버리지 ETF도 외국인이 팔고 있고 공매도를 하고 있고 보통주를 또 같이 팔아버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물론 이게 되감기게 될 경우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수급 구조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갇혀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닉스와 관련해 가지고 노이즈를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칩과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었던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 가지고 크게 문제 없다. 현금 흐름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넘어갔거든요. 그럼 괜찮나 보네 했는데 또 CXMT를 건드렸어요. 근데 CXMT도 보니까 기술적으로 별거 아니라고 이상하고 하여튼 우리보다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거기서 공모했던 자금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겁을 먹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는 2,000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거기 뭐 10조 투자하는 걸 가지고 겁먹어야 될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거치는 상황인데도 계속해가지고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네. 칩 가격이 아니라 칩 메이커들의 가격이 주가가 이제 갇혀버리거나 눌려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 ETF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거기까지 만들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인 어떤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억지로 네. 팔아낼 유인도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레버리지 ETF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요즘은 이제 시장이 좀 작은 수급 변화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도 수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좀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들의 수급이 약화됐죠. 고객 예탁금이 늘질 않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고요. 또 역대급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증시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크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큰 자금들도 이제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이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흔들려 버리는 그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컨트롤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시장 자체가 변동폭이 좀 커지는 거고요. 네. BNP 파리바라든지 외국계 증권사 UBS 같은 경우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메리트 없다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실적이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진폭이 심하고 변동성이 크면 이건 투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도장 찍듯이 출퇴근 도장 찍듯이 서킷 브레이커 뭐 이런 것들 사이드카 네. 이런 게 그냥 눈에 그냥 자주 보이는 그런 장세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네. 이건 투자하는 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동성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신뢰를 받으려고 그러면 네. 결국 정책적으로 미스가 됐었던 부분을 원복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영리하게 수급 분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숨통을 좀 틔워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상화되고 조금 더 부스팅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축이 펀더멘털 쪽으로 돌아오는 시점도 좀 궁금해지는데 시점과 계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름은 좀 지나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숨은 튀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반도체 일견대로 갔었던 수급이 지금 좀 분산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또 박스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신뢰 회복이 중요하게 될 거고요.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가지고는 정책을 되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최근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만 애초 법 취지하고 다르게 네. 법을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줘 버리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증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동안에 뭐 그 고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정책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 연장선에서 조금 더 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애초 발의했었던 취지,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다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시장의 불신을 좀 극단화시켰던 레버리지 ETF 관련된 부분도 이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다시 찾아옵니다. 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 전체에서 아직 수급이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빠르게 반등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살아나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뭐 레버리지 자금 유입과 바이오 대형주들의 낙폭 축소에 힘입어서 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레버리지 ETF 전자닉스에 대한 투자가 네. 제한이 걸리니까 빠른 자금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쪽으로 베팅이 들어가고요. 네네. 또 코덱스 200 레버리지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패턴들이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전자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분산이 돼 버리잖아요. 전체 섹터가 분산이 되니까 그리고 또 낙폭이 워낙에 컸잖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빈집이었고 또 신용이나 대출도 많이 털려버린 상태였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급하게 커버가 들어온 거고 또 그런 자리에는 대개 보면 공매도가 많습니다. 그럼 주가가 다시 급반등을 하게 되면 공매도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네. 이번에 제가 주목했었던 건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바이오 바닥인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했던 세 종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알테오젠인데요. 네. 알테오젠은 할로자임하고 글로벌하게 딱 두 군데밖에 없는 SC 제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시총이 보통 할로자임의 2배가 넘었었어요. 한참 잘 나갈 때. 네. 근데 이번에 그 양사의 시총이 3천억, 4천억까지 줄었었습니다. 근데 할로자임은 28년이면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알테오젠은 2043년인가 42년까지 특허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할로자임보다 시총이 낮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국민성장펀드에서 우선주 투자로 들어왔습니다만 우선주는 그 가격 조정이 가능한데 가격 조정 하단선이 97,400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얼추 봤을 때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검증이 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 준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이 이제 지수 전체를 따라가기보다는 선별적인 종목 장세로 전환된 가능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바이오 섹터에서 확인해야 할 선별 기준과 리스크를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유 현금이 한 2, 3년 정도는 네. 임상 비용 포함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증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항상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신뢰를 근거로 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플랫폼이면 더 좋고요. 네. 또는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구체화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좋고요. 개발보다 마케팅이나
이렇게 막 뉴스를 많이 연출시켜가지고 주가를 좀 펌핑하려고 하는 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임상을 자주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하고 다시 하고 이러는 쪽은 조금 피해야겠네요.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요? 네, 전혀 IR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래놓고 주가 올라가고 위에서 이제 IR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된 시장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임상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지향하는 시장이 마켓 사이즈가 좀 큰 게 좋습니다. 너무 작은 거, 희귀병 이것도 좋기는 한데 문제는 네. 시장성을 놓고 얘기하면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장이 큰 걸 하는 게 좋다. 네, 그런 측면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현금 여력, 뭐 검증된 파이프라인, 시장과 소통도 해야 되겠고 마켓 사이즈도 좀 큰 기업이 중요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 쪽으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의 탑5가 있습니다. 네. 그 탑5 회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ML이라든지 네. AMAT이라든지 이런 뭐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이제 밸류가 있거든요. 그 밸류보다는 낮아야겠죠, 일단. 그 밸류에 근접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글로벌 탑티어급의 장비 회사로 평가를 받는다는 건데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낮아야 될 거고 가치도 좀 낮아야 될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투자 사이클일 경우는 전공정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게 낸드 쪽이냐 또 HBM 쪽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투자 사이클 가운데서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가운데 특화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든 게 요즘은 이제 ETF 시대다 보니까 뭐 소부장 이러면 또 떼구리처럼 이렇게 다 몰려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차별점을 좀 찾아보시는 거는 이 시장 만약에 소부장을 투자하신다 할 때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소부장은 전자닉스에 대한 노이즈가 적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전자닉스가 주가가 흔들리고 이게 업황이 뭐 다 왔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 좀 종목별 선별 기준까지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